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소제기의 효과로서 심판 범위의 한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와 같이 심판의 대상과 심판 범위가 한정됨으로써 공소장 변경의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심판의 대상을 공부한 데 이어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장 변경은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공판 절차 부분에서 다루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 이번 강의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나온 김에 같이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죠. 먼저 공소장 변경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중요한 게 공소장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소장 표시 정정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야 하고요. 이와 같이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하는 것이 바로 공소장 변경이 되겠습니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여 심판을 구하는 추가 기소와는 구별이 되겠습니다. 추가 기소는 별도로 공소를 제기해서 심판을 구하는 절차이죠. 이와 같은 공소장 변경은 소송 절차를 유지하면서 심판의 대상만 변경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여러 개의 공소사실이 경합범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그 일부 사실에 대해 법원의 소송 계속을 종결시키는 공소 취소와도 다르죠. 공소 취소에 대해서 공소제기 기본 원칙에서 배웠습니다만은 공소 취소와도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공소장 변경은 심판의 대상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는 점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행하여지고 공소장의 명백한 오기나 누락을 보충하는 데 그치는 공소장 정정, 성명 모용 소송에서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하자의 보정과도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아래 대법원 2003년 10월 9일 선고 2002도 437위 판결에서는 제1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항소심에서 다시 최초의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로 변경한 경우가 허용이 되는 것인지, 또 그런 경우 항소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공소장 변경의 내용이 다소 많아서요. 이번 강의에서는 판례를 전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한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으로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한다. 이렇게 298조 1항 2문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과연 여기서 말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협의의 동일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단일성이라는 것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공소사실이 하나냐 두 개냐를 나누는 개념, 살펴보는 개념이고, 그 외에 협의의 동일성은 다소 시간이 경과하면서도 그 전후에 따라서 증감 변경되는 공소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같은 공소사실로 볼 수 있느냐라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협의의 동일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광의설의 입장과
협의설은 공소사실의 단일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공소사실의 단복수를 같은 거냐, 하나냐, 두 개냐를 따지는 것은 형법상의 죄수 문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협의의 동일성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광의설과 협의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맞느냐에 대해서 너무 명확한 답을 구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텐데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는 건 다시 설명드리면 일정한 시점에서 공소범죄 사실이 한 개라는 것이죠. 그 외에 공소사실의 단일성은 당해 절차에서 과연 절차에서 공소사실과 하나로 다루어져야 할 범죄 사실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증감 변경되는 그런 공소사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형법상의 죄수론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상상적 경합범이 형법에서는 수죄이지요. 네, 상상적 경합범은 형법에서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수죄이지만 소송법상으로는 일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죄수론과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상상적 경합을 다른 말로 과형상 일죄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한편 공소사실의 동일성, 협의의 동일성이라는 의미에서의 동일성이라는 것은 소송의 진행에 따른 사실관계의 증감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교되는 두 시점에서 범죄 사실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펜을 좀 바꿔서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A라는 시점과 B라는 시점의 시간이 흐르면서 공소사실이 이렇게 증감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 A와 B라는 비교 시점에서 보더라도 이것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단일성과 협의의 동일성에 대해서 이해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 정작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이 어느 정도 부합하면 동일하다고 할 것인가에 관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된다. 죄질이 동일하면 된다. 구성요건이 공통되면 된다. 소인이 공통하면 된다. 이런 견해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학설의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대법원의 입장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대법원은 종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의 입장에서 범행의 일시와 장소,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의 객체 내지 피해자 등을 고려할 때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94년 전원합의체 판결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점으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을 취하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범행의 일시, 장소, 수단, 방법, 범행 객체 내지 피해자 등과 함께 피침해 법익 등 죄질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범적 요소를 감안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게 되면 피침해 법익 내지 보호 법익의 차이가 동일성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게 되겠죠.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밀접관계 내지 비양립관계로 인하여 경합범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양사실을 다른 사실로 보아 경합범으로 취급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됩니다. 즉 규범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요소 때문에 서로 다른 사실이라고 인정할
우려가 있다. 이런 개념이, 이런 비판이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피침해 법익과 보호 법익을 고려함으로써 처벌의 공백, 처벌받아야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공백을 우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지는 아래 판결을 보시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년에 선고된 7.2도 116 판결이나 8.5도 86년에 선고된 8.5도 554 판결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서를 취하고 있는 전형적인 판례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읽어보면요. 8.5도 554 판결을 하나 읽어보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범죄의 일시 장소, 범행의 태양 또는 피해액 등의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라고 해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판결은 87년에 선고된 86도 2396 판결은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므로 공소장 변경이 적법한지가 역시 다루어졌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도 예비를 한 것이냐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범행에 사용될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것이냐라는 두 가지 사실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가 다투졌던 판례고요.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87년 2월 10일 선고 8.5도 897 판결은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해서 협박죄에서 범인 도피죄로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향후 여러분들께서 공소장 변경을 공부하실 때에는 당초의 공소사실과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된 공소사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비교해 보시면 협박죄의 공소사실과 범인도피죄에서의 공소사실이 같은 건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표현을 한다면 당초에 공소사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변경된 공소사실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는지를 이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8.5도 897 판결도 한번 잘 유의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주로 살펴보려고 하는 판결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에서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 93도 2080 94년 3월 22일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되겠습니다. 죄명은 강도상해인데요. 당초 작물 취득죄로 공소가 제기돼서 유죄로 확정된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1, 2와 공모하여 92년 9월 24일 02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공소의 1등이 전날인 같은 달 23일 23시 40분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한 1매를 작물인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라는 범죄 사실로 피고인이 작물취득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죠. 그 당시 수사와 재판을 할 땐 피고인이 이와 같이 작물만 취득한 것으로 파악이 된 것이었죠. 그런데 뒤에 공동피고인 1, 2가 체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수사를 해보니까 피고인이 단순히 작물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상해죄 공소사실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런 사실이 밝혀진 거죠. 피고인이 1, 2와 공동피고인 1, 2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공소의 1 원심 공동피고인이 공소의 2와 합동하여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명, 6명이 합동을 해서 사실은 9월 23일 23시 40분경 구로구 구로동 번지불상 앞길에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은 망을 보고 다른 공동피고인 1 공소의 1, 2는 술에 취하여 졸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에 때리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하의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2매, 비씨카드 2매, 현금 6만 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 2개를 꺼내어가 이를 강취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는 공소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범죄 사실이. 그래서 이 작물취득죄 공소사실과 이번에 기소가 된 강도상해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가 다투어졌던 사건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수 의견은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작물취득죄의 공소사실과 강도상해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동일성이 인정이 되면 작물취득죄로 인해서 받은 판결의 효력,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이번에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반대 의견은 동일성 인정되면 그렇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수 의견에 따르면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반대 의견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그보다 가벼운 작물취득죄로 처벌한 것이 적절한지 또는 작물취득죄 보호법익이나 보호법익이나 법익침해 정도와 강도상해죄 보호법익이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요소들을 고려한 것이 바로 규범적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강의 안에 실어놓은 판례 의견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수 의견은 동일성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것인데요. 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죄로 확정된 작물취득죄와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범행 일시가 근접하고 위 작물취득죄의 작물이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목적물 중 일부이기는 하나 그 범행의 일시 장소가 서로 다르고 강도상해죄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것인데 반하여 위 작물취득죄는 위와 같은 강도상해의 범행이 완료된 이후에 강도상해죄의 범인이 아닌 피고인이 다른 장소에서 그 작물을 교부받았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 방법, 상대방 등 범죄 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별개이고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 법익도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위 작물취득죄와 이 사건 강도상해죄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작물취득죄로 받은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강도상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거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면소를 선고해야 되거든요. 또는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기판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시를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대법관 6명이나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이 유지해온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서를 관철하기 위한 관철하고 또 법이론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읽어볼까요? 강도상해죄는 강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이고, 그렇죠. 강도죄는 또 절도죄와 폭행 또는 협박죄의 결합범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실체적으로는 수개의 행위를 법률적 관점에서 하나의 행위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다. 그러므로 강도상해죄가 절도죄의 경우와는 달리 작물죄와의 사이에 피해 법익이 다르고 죄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범죄 사실의 동일성을 부인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금품을 강취한 후 그 작물을 분배하는 일련의 범죄 행위는 이를 생활의 한 단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절도와 작물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죠. 한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공소장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어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또한 공소장 변경에 허용되는 범위와 일치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다수 의견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생활의 한 단면 내의 어느 한 행위, 작물죄에 대하여 재판 절차를 마친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 단면 내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소추 재판의 위험이 따랐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소추 재판된 행위가 같은 단면 내의 다른 행위와 비교하여 피해법익에 있어서 완전히 겹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른 행위에 대해 다시 논할 수 있다는 것은 방대한 조직과 법률 지식을 갖춘 국가기관이 형사소추를 거듭 행함으로써 무용의 절차를 되풀이하면서 국민에 대해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주게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1회에 완전히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함과 아울러 이를 악용하게 할 소지마저 있다. 공소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여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 의견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서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의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체의 법률적 관점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자연적 전 법률적 관점에서 범죄 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고 규범적 요소는 고려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전 법률적 관점, 법률에 앞서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서를 취하면서도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판례가 형성된 판례가 처음으로 언급된 대법원 전원화재 판결을 잘 이해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작물 취득죄의 공소사실과 범죄사실과 강도상해죄 공소사실 내지 범죄사실을 잘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후로는 대법원이 계속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금방 살펴봤던 판례의 논지를 관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2007년 2월 23일 선고 2005도 1233호 판결에서도 보시면 앞부분에서 보시면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 판결에서는 판례 소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 일죄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지까지가 논점이 됐고요. 40조 1항에서 정한 한계의 행위라는 형법 총론에서 말하는 상상적 경합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실 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래 2019년 7월 11일 선고 2018도 3688호 판결은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 평가를 할 때 범죄의 비양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양립성이 인정이 되면 별개의 사실로 볼 가능성이 크죠. 그에 반해서 양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인데요. 사기죄에 관해서 문제됐던 사안을 역시 여러분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형사판결 범죄사실이 양립적인 관계에 있느냐 비양립적인 관계에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2013년 2월 28일 선고된 2011도 14,986호 판결은요. 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 앞에 위의 설명과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 판례고요. 나아가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강의 내에서는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해서는 상소 부분 13장의 상소 부분과 15장의 특별 형사 절차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장 변경에 대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판례가 되겠고요. 재미있는 판결입니다. 나중에 사실관계 한번 보시고요.
자, 아래 판결을 읽고 흡수관계에 있는 일죄를 흡수관계에 있으면 법조경합에 의해서 하나의 죄만 성립할 텐데 그것을 경합범으로 잘못 기소했을 때 일부 범죄 사실이 무죄인 경우 따로 주문해서 표시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됐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78년에 선고된 7.8도 1787 판결은 법조경합 즉 죄수론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판례가 되고요. 공소사실의 기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판결을 읽고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경우에 죄명을 횡령해서 다시 사기에서 횡령으로 한 공소장 변경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공소사실이 동일하다면 그런 죄명의 변경은 허용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역시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고요. 한편 아래 판결 2012년 9월 13일 선고 2012도 6612호 판결은요.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공소사실, 범죄사실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형사재판할 수 없을 텐데 그 범칙금 납부 제도의 취지와 함께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면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판단했던 사안입니다. 역시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에 대해서는 12장의 재판 부분에서 살펴봅니다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공소사실의 동일성과도 다소 관련이 있어서 써놓은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공소장 변경의 동일성은 공소장 변경의 한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공소장 변경의 한계가 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현실적으로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 또 한편 기판력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잘 이해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대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취하면서도 공소사실의 규범적 공소사실이 아니라 규범적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살펴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말합니다. 법원의 입장에서 공소를 받은 법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법원에서 볼 때. 그럴 경우에 반드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소장 변경 없이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같은 벌조,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더라도 처벌하는 벌조, 조문의 변경이 없으면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고요. 법률 구성설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더라도 그 법률 구성에 영향이 없을 때에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견해가 있으며 사실기재설, 법원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국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견해에 불구하고 필요성 판단의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구성 요건이 동일한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동일한 구성 요건 내에서 사실관계만 변화된 경우에는 불일치하는 사실 부분이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과 같이 심판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절도를 저질렀는데 절도의 시기, 절도의 장소, 절도의 방법이 다르다. 그러면 심판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서 불가결한 사항이 변경된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거나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는 등의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와 같이
불가결한 심판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사항의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생기는 거죠. 한편 후자의 경우는 특별히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거나 예를 들어서 7월 11일 11시에 범행이 저질러졌는데 그것을 잘못해서 수사 단계에서는 다 11시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공소장에만 9시로 적었다 그러면 2시간 착각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사 자료에 비춰. 이런 경우에는 굳이 공소장 변경 없이 11시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어느 경우이든 그 최종적인 기준,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지 기준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느냐, 그 변경하는 것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의 일시와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범죄의 일시와 장소가 범죄의 성부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만 범죄의 일시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나 공소사실의 특정에 미치는 영향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92년 10월 27일 선고된 구의도 1824 판결은 공소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인정되는 범죄사실 사이에 범행일시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공소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법리와 더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으니까요. 거기에서는 87년 3월경에 신양 5위파에서 행동대장으로 가입해서 신양 5위파를 구성하였다라는 범죄단체 조직의 혐의와 88년 9월경 신양 5위파에 가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인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었던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던 사안이 되겠죠. 범죄의 수단과 방법의 사소한 차이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지만 행위의 내용에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중요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범죄의 객체와 결과에 있어서 범죄의 객체나 범죄의 결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달리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죄에서 A를 죽였느냐 B를 죽였느냐 피해자가 달라진다든지 절도죄에서 A라는 물건을 훔쳤느냐 B라는 물건을 훔쳤느냐 또는 그 가치가 현저히 다른 경우 증가하는 경우 또는 상해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4주의 치료를 요하느냐 8주의 치료를 요하느냐와 같이 현저하게 길어진 경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역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인정이 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성요건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사이에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때에는 사실의 변경과 함께 적용법조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다음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데요. 먼저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기소된 공소 범죄사실보다 줄어든 범죄사실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속요건을 달리하는 사실이 공소사실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는 소를 포함한다라는 논리에 따라서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축소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축소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출소사실이 아니고 축소사실이죠. 축소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의무적으로 이를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이 없는 경우에 반드시 축소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축소 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외적 의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성 요건이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적 구성만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는 변화가 없이 법률적 구성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공소장의 변경을 요하는가의 문제인데요. 이것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합범으로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한다든지,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했는데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한다든지와 같은 죄수에 대한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법적 평가의 문제라서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2007년 8월 23일 선고된 2007도 2595 판결에서는요, 검사가 수개의 협박 범행을 먼저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별개의 협박 범행을 별도로 추가 기소해서 이를 병합심리하는 과정에서 앞뒤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결국 포괄일죄로 상습성이 인정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포괄일죄로 밝혀진 경우에 법원은 앞뒤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병합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고 여러분에게 판례 공부를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되면 수업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자세히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소 사실의 인정이 법원의 의무인가에 관한 논의는 아까 예외적 의무서를 법원이 취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논리적으로 볼 때 사실관계의 변화 없이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 없이 반드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외적 의무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2003년 5월 13일 선고된 2003도 1366호 판결을 보고, 역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작물 취득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하면 법률 위반 절도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역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판례 공부는 여러분에게 자율적인 공부에 맡기도록 하고요. 아래 2018년 7월 12일 선고된 2018도 5909호 판결은요, 법원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이냐,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 개념을 설명하면서 심판 범위의 한정을 설명하면서 살펴본 바가 있긴 하지만요,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역시 판례를 통해서 익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사실기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기재설을 정리하면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는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사실이라면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만 그 밖의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구성요건에 속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오히려 공소장 변경을 요하고요.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 축소사실 인정하는 경우와
법률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를 에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기재설의 입장을 취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를 일률적으로 일관되게 설명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에 관한 판례를 여러 개 소개함으로써 그러한 감각을 익히도록 하는 그런 구성을 취해봤는데요. 다소 내용이 많아서 공부하는데 다소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2007년 12월 27일 선고된 2007도 4749 판결은요.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일반법과 특별법의 동일한 구성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해서 기소한 경우에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사실관계는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형의 경중이 있는 무거운 특별법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가법상의 상습절도죄가 없어졌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만 과거에 형법상의 상습절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상습절도가 공소사실은 그대로 동일한데 특가법 절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왜 그렇게 인정하면 안 된다고 나중에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런 과정을 볼 수 있고요. 연습 문제는 여러분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서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를 실어 놓은 것이고요. 다음 68년 좀 오래된 판결이죠. 68년 9월 29일 선고된 68도 776 판결에서는요. 강간치상의 사실을 본래적 공소사실, 본의적 공소사실, 주의적 공소사실로 하고 상해의 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해서 공소를 제기한 후 그러니까 수사 결과 상해의 피해가 발생한 건 맞는데 이것이 강간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의적으로는 강간치상으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예비적으로는 상해로 이렇게 공소를 제기한 다음에 공소사실 변경 절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강간이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다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논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판례 내용을 그냥 간단하니까 살펴보시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치상케 하였다는 사실을 본래적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를 하고 예비적으로 동인에 대한 상해의 사실을 기소하였는데 검사가 위 공소사실을 강제추행치상사실로 변경 신청한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사실을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한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공소장 변경 없이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편 81년 7월 28일 선고된 8.1도 1489 판결은요.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 구성 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살인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하면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이렇게 했던 판례가 되겠고요. 아래 2001년 6월 29일 선고된 2001도 1091호 판결은요.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가 다시 한번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판례 내용을 보시고 공소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의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보시면
다시 한번 복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아래에 나오는 판결은요. 99년 11월 26일 선고된 99구도 2651 판결인데 배임죄로 기소가 됐다가 횡령으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배임과 횡령 사이에는 법률 구성만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그 밖에 다른 이런 논점도 있었죠. 형법상의 논점으로서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유해 준 경우 토지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그 후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행위가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는지까지 문제가 됐던 사안이고요. 그 밖에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가 논의가 됐던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 판례 중에 일부 법리는 2013년에 선고된 2010도 1500호 전원합체 판결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이 되지요.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같이 형법 강론 횡령을 공부하시면서 공부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어떤 전원합체 판결을 통해서 특히 판결이 폐기되거나 할 때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된다는 거, 모든 법리가 다 변경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기존 판례의 법리가 변경된다는 것도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99년에 선고된 99도 3674 판결은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이 과연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하는지, 이게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예외적 의무설의 입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 범죄로서 어떻게 판시를 내렸는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래에 나오는 2006년 4월 13일 선고 2005도 9268호 판결은요.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번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판례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매매계약서 위조, 사무소 위조의 점도 나오고 하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2008년 10월 9일 선고된 2007도 1220호 판결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장 변경이 없이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런 경우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 옳으냐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소 사실의 인정, 허위 사실 속에는 사실이라는 게 뭐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축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기재설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판례 내용이 되겠고요. 아래 2006년 3월 9일 선고 2004도 206호 판결은요.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는 않고 방조범으로, 그러니까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정범의 행위를 방조했다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었고, 그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면 그것이 위법한 행위가 되는지, 예외적 의무설에 어긋나게 되는지를 판시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공소장 변경의 법리를 이해하기 위한 좋은 사례가 되니까요. 시간을 들여서 한번 보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고요. 아래 2008년 5월 29일 선고된 2007도 7260호 판결은요.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준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60년대에 선고된 판결은 강간치상죄로 공소된 강간치상을 주의적으로 상해를 예비적으로 공소 제기했을 때 공소장 변경 없이 강제추행 치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강제추행치상이 아니라 강간치상을 준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던 사안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도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2014년 10월 15일 선고 2014도 9415호 판결은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강간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된 사안인데,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각각 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 성폭법상해, 그리고 장애인 위계 등 추행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라 위계추행, 그리고 강간이 아니라 위계 등 간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렇게 인정한 법원의 조치가 정당한지가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역시 방어권 행사의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법리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문제는 법원 입장에서 볼 때 공소장이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판례 입장은 기본적으로 사실기재설에 입각하고 있고, 사실기재설에 입각하고 있을 때 구속요건이 같은 경우와 구속요건이 다른 경우에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지 요하지 않는지를 잘 정리해 놓으시고, 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례 입장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소장 변경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것인데요.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려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요. 형사소송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제 추가철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이와 같이 변경하려고 한다라는 사유를 고지하여야 하는 것이죠. 신청이 있었다는 것을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 추가철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요. 할 때에는 이와 같이 추가 철회 변경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래 2013년 7월 12일 선고된 2013도 5165호 판결은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이 그 부분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송달한 것이 잘못인지, 피고인과 변호인 중에 한쪽에만 통지를 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한지가 다뤄졌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송달하면 된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이었죠.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하고요. 법원은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판 절차 정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판 절차의 정지에 대해서는 공판 절차의 특칙에서 공판 절차를 공부하면서 10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법은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298조 2항의 내용인데,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법조문에는 요구하여야 한다로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공소장 변경 요구가 과연 의무냐, 재량이냐에 관해서 의무설, 재량설, 예외적 의무설의 견해가 역시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재량설을 기본으로 하면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소한 의무설의 입장을 취하지는 않고 있지요. 그래서 아래 판결을 읽고 아래 판결 99년 12월 24일 선고된 99도 3003호 판결은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었던 판결입니다. 그래서 99년도 판결에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다만 근래에는 역시 예외적 의무설의 입장에 가까운 판례가 보이기도 합니다. 자, 한편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에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없이도
공소장을 변경시키는 효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지 그로 인해서 공소장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가 검사에 대하여 권고적 의미를 갖는다는 권고적 효력설과 복적 의무를 발생시키긴 하지만 그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명령적 효력설이 있습니다. 두 견해가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를 불러일으키지 못하지요. 한편 수정된 명령적 효력설이라고 해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예외적 상황인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방법으로 이행강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수긍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에 대해서 살펴봤고 끝으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항소심의 구조를 속심으로 보느냐 사후심으로 보느냐 항소심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13장의 상소 부분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사후심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속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속심으로 보기 때문에 속심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서 심리를 하는 것이라서 공소장 변경을 허용한다고 하게 됩니다. 설명을 보시면요.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항소심의 구조가 사후심이냐 속심이냐 등의 견해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항소심은 사후심이므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후심이라는 것은 더 이상 추가 심리가 불가하고 원심 즉 1심 판결을 1심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살펴봐서 옳은지 그른지만 살펴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고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허용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고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판례는요 세 번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86도 621 판결을 보시면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속심적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래 2004년 7월 22일 선고된 2003도 8153호 판결에서는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요. 환송 후에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느냐.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환송되어 내려온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공소장 최초의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됐던 사안이고요. 이것은 공소시효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리고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은 무엇인지 이것도 13장의 상소에서 좀 자세히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이미 언급된 판결이고 신법의 경과 규정으로 재판시법주의를 규정한 형법 1조 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이거는 형법 총론의 문제이기도 하죠. 형법 총론과 형사소송법상 시적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실체법규 이외의 법규를 법률 적용란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지 유죄 판결에 명시해야 될 적용 법조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논점을 담고 있는 판례네요. 그래서 종합적인 판례를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다 형사소송법상 가볍지 않은 쟁점들을 담고 있으니까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이라도 다시 돌아와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판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쉽지 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넘어간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이 각자 형편과 능력에 맞게 공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공소시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